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5년도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 강의는 조종자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개념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은 항공법규입니다. 자, 항공법규 일반 처음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을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항공법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가 이제 서로 간에 나라 간의 이동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의 법으로 모든 그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항공법을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항공기는 어느 정도의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은 국제성을 띌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항공은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탈피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항공법 자체의 그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공법에 대한 질문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받았을 때도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카오. 자,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줄여서 아이카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카오는 뭐 하는 곳이냐? 국제민간항공협약이라는 곳을 만든 곳이다.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전 세계의 항공법의 이제 토대가 되는 하나의 이제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44년 시카고에서 했던 시카고 회의의 결과로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가벼운 비행장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항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량 비행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것을 배우는 거고,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 전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인 비행장치라는 종류를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항공법은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로 공항시설법 대신에 항공시설법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법이 아니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와 관련된 법률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게요. 드론을 비행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우리는 사고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지방항공청에 하게를 됩니다. 지방항공청 뒤에도 나와요. 근데 그럼 지방항공청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고 조사를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항공철도 조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들을 한번 꼼꼼하게 다 볼 건데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자,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동력 비행장치라는 애는 1인승 기체이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점 꼭 별표 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력 비행장치는 그냥 1인승 비행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패러글라이더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체 중량이 70 동일하죠?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의 무게 기준은 자체 중량 70kg 이하라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말은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자체 중량이 70kg을 초과한다. 뭐, 예를 들어서 71kg 뭐 이렇게 됐다 하면은 걔네들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종류로서 치지를 않겠다. 납득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초경량 비행장치로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인 비행장치인데요. 무인 비행장치는 나중에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얘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기체들만 무인 비행장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장치 종류를 다 그냥 무인 비행장치라고 부른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들의 사진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아, 요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바로 여기 21페이지에 있는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무인 비행장치는요,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거가 무인 비행기, 두 번째가 무인 헬리콥터, 세 번째가 무인 멀티콥터, 네 번째가 무인 비행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까지 이 세 개를 묶어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범위 안에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게 동력 비행장치. 얘는 1인승 비행기라고 했죠. 그리고 2번이 행글라이더,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더. 얘를 묶어서 인력 활공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무인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라는 게 있고, 이 무인 비행장치 안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라는 게 있고, 무인 비행선이 있다. 그리고 이 무인 동력 비행장치 안에 이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물론 초경량 비행장치 안에 요 세 개 말고도 뭐 낙하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요거 세 가지라서 요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정익, 회전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정익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 이 비행기 보면 날개가 고정되어 있죠. 날개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회전익, 2번하고 3번 같이 이 프로펠러, 이런 것들이 장착된 애들, 그렇게 해서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형태를 무인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어디에 쓰이느냐? 일단은 뭐 무인 비행기는요, 보통 우리가 그 미군에서 무인 전투기로 많이 쓰고요. 무인 헬리콥터는 농약살포 등에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 멀티콥터 전에는 헬리콥터를 많이 썼고, 멀티콥터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농약살포도 이제 멀티콥터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죠. 뭐 헬리콥터도 농약살포 쓰기는 합니다. 농협에서 또 쓰는 게 헬리콥터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비행선은 뭐 행사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이렇게 세 종류를 볼 건데요. 항공기는 이제 비행기, 비행선, 항공기, 헬리콥터 종류를 항공기라고 하고요. 대신에 항공기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은 그 공기의 반작용을 이용을 해서 비행하는 비행장치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밀어냈다가 그 앞으로 나가는 장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 프로펠러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비행기 날개 밑에 있는 이런 원통형의 제트 엔진을 사용하든지 해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내보내면서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 양력이라는 말은 그 비행체를 위로 올리기 위한 힘인데 뒷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보내면서 나가는 형태를 항공기 종류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거 세 개 다 항공기 종류이기는 해요. 어찌됐든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무게가 다르니까 이렇게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항공기 종류 중에 우주선, 미사일은 얘네들은 사실상 공기를 밀어내면서 비행을 하는 비행체가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 자체적인 추진 시스템으로 비행을 하는 비행체로 보기 때문에 항공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신 대기권 내외를 비행하는 왕복 우주선, 얘는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기의 반작용, 공기를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얘는 항공기로 들어가요. 이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왕복 우주선은 항공기 종류로 들어가고요. 그냥 우주선은 비행체로만 포함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량항공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를 제외하고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얘는 묶어서 인력활공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인 비행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구류 말고 낙하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 볼 때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항공기에 보면 활공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아까 인력활공기를 얘기를 했는데 주의하실 거, 초경량 비행장치의 활공기 종류 중에서 초경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력 활공기일 뿐이다. 얘밖에 그 초경량 범위에 포함되는, 얘만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냥 활공기 아니면은 뭐 그냥 초급 활공기 얘네들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그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기체 신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체 신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동차도 번호판이 있듯이 이 기체 신고라는 것도 그냥 번호판 부여받으려고 하는 신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는 그 번호판이 붙어 있죠. 종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종 자격증 이제 따려고 그 학원 가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드론에 C4 뭐 NM 뭐뭐뭐 적혀 있거나 C3CM 뭐 이렇게 적혀져 있거나 하는 게 그 드론에 적혀져 있는데 이게 번호판입니다. 일단 이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고가 기체 신고이고, 번호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기체 신고를 함으로써 이 기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쭉 많은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체 신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국토부 장관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기체 신고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혹은 기체 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라는 말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TS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기체 신고가요. 뭐 뒷페이지 또 나오긴 하지만 최초 신고, 처음에 이제 기체 막 샀을 때 하는 신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 그다음에 이전 신고, 그다음에 말소 신고 뭐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에 얘네 네 개들 다 기체 신고거든요. 기체 신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얘네들 신고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정답인 거고, 얘네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서를 누구한테 냅니까? 하면은 이사장한테 제출한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인데 대신에 요거 5번하고 6번은 뒷페이지에 따로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에서 볼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독특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제 끈이나 와이어 같은 줄을 이용을 해서 그 드론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드론이나 열기구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일정 고도 이상,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날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이제 계류식이라고 합니다. 이 계류식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체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기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게 안 한다는 거죠.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적혀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선지 3번에 계류식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러면은 계류식이라는 단어만 딱 보고 이거는 기체 신고하지 않는 거였지 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체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 신고는 아까 국토부 장관한테 한다 했고, 기체 신고서는 이사장한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테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서류를 가지고 갈 때
뭐 아무 서류나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뭐 영수증도 이제 구매 영수증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매매 확인서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과 성능표, 그 다음에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 사진인데 대신에 무인 비행장치는 기체 제작 번호 전체,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를 그 촬영해서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요거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은 29페이지 변경신고입니다. 자, 아까 전에 기체신고 종류가 4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 하는 최초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 그 다음에 이전신고, 그 다음에 말소신고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 신고는 그냥 기체 처음에 샀을 때 하는 거고요. 변경 신고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요 세 가지 경우 기체의 용도가 바뀐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업용으로만 쓰고 있던 드론을 갑자기 이제 교육하는 용도로만 쓰겠다 하는 거, 아니면은 소유자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가 바뀐 경우. 여기서의 성명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그냥 사람의 이름만 바뀐 경우. 그리고 보관 장소. 뭐 서울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회사가 경기도로 이전을 해서 경기도 뭐 이천에 보관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전 신고는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아예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기체를 팔았을 때, 그때 이전 신고를 하는 거고요. 말소 신고는 그냥 기체를 그냥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말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소 신고는 15일 안에 이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싹 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주소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겠죠. 그냥 말소만 15일이고 나머지 모든 신고는 다 30일이 정답이 맞으니까 요거 참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성 인증인데요. 안전성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체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인지 아니면은 비행을 하면 안 되는 기체인지 그런 것들, 이제 안전한지 불안한지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가 안전성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년이면 2년 몇 년에 한 번씩 그 교통안전공단 TS 검사소 가가지고 자동차 검사 받지 않습니까? 줄 서가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인증도 아까 기체 신고랑 마찬가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요 내용, 이 무인 동력 비행 장치하고 무인 비행선은 뒤에 표로 같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 중요하니까 일단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안전성 인증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더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안전성 인증을 안정성도 뭐 맞는 말이고 안전성도 맞는데 여튼 안전성 인증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받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종류를 볼 건데요. 안전성 인증 검사도 4종류로 나눠집니다. 초도, 정기, 수시, 재검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초도 검사는 처음에 안전성 인증 받는 거고, 정기 검사는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 현재는 2년이고요. 2년이 만료일 거의 다 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고, 수시검사는 대수리, 대개조 한 경우, 대수리, 대개조라는 것은 크게 수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개조했을 때 하는 검사가 수시검사입니다. 재검사는 이제 앞서서 했던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떨어지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 조종자 증명인데요. 조종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격증이 있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자격증을, 모든 기체를 운용을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없어도 쓸 수 있는 기체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무게가 좀 가볍거나 그러긴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쭉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인비행장치 종류는 뒤에 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쭉 넘어가서 37페이지, 주류, 마약류 참 중요한데요. 주류나 마약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외우실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효력 정지라는 겁니다.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은 면허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음주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있고 면허 취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0.06 미만이면 효력 정지 60, 0.06 이상 0.09 미만이면 120, 0.09 이상이면 효력 정지 180일에 이제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269, 60, 120, 180. 자, 이게 무슨 뜻이냐? 0.02, 0.06, 0.09부터 0.02부터는 효력 정지 60, 0.06부터 120, 0.09부터 180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계속 넘어갔던 부분이죠. 제가 표에서 계속 정리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표의 내용은 참고로 비사업용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이 표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외 범위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무게 2kg 이하에 들어가면은 이런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는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가 들어가는데요. 얘네들은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기체는 장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안전성 인증도 안 받고 비행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단 비행 금지 구역이나 비행 제한 구역 관제권 같이 너무나 중요한 공역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250g 이하 기체는 자격증 없이도 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내용이고요. 자,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 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무게도 잘 외워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무게 기준도 잘 봐야 됩니다.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무게 기준을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것으로 삼고요.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이라는 것을 무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체 중량은 그냥 말 그대로 기체의 자체 무게, 그냥 깡통 무게, 아무것도 탑재되지 않은 그냥 그 기체의 자체 무게를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 그 드론이 그 멀티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얘네들이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라는 게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뭐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농약 뿌리는 거라고 하면은 농약을 탑재한 거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16.5kg이었는데 이러면 자체 중량이 16.5겠죠? 농약을 10리터를 넣어가지고 26.5kg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이륙 중량이다. 뭐 그렇게 재원표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최대 이륙 중량이니까 이제 이거 이상으로는 탑재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인 비행기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입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을 봤을 때 무게하고 길이 둘 다 나와 있고 이고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이 말은 무게의 기준도 지켜줘야 되고 길이의 기준도 둘 다 충족을 시켜야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게가 예를 들어서 12.1이 되거나 길이가 7.1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이 범위에서 벗어났다. 둘 중 하나라도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반드시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모두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장치신고, 소유신고, 기체신고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점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딸 때요. 응시 자격 연령인데요. 대부분의 모든 조종자 자격증은 자격증, 자,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조종자 자격증이고, 뭐, 무인 비행기가 됐던, 무인 뭐 비행선이 됐던, 무인 비행 헬리콥터가 됐던, 무인 멀티콥터가 됐던, 조종자는, 자격증 딸 때 만 14세 이상이면은 딸 수 있고요. 사종은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이라서 그 만 14세 이상부터 딸 수 있고, 자격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격을 따게 되실 텐데, 최대 이륙 중량, 지금 여기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는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가 들어가죠.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에서 자체 중량 150kg 이하는 1종에 해당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 7kg 초과,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는 2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kg 초과, 7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얘네들은 3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2kg 이하 기체는 모두 4종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종을 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다 몰 수 있어요. 2종을 따면은 2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몰 수 있고요. 3종 따면 3종 아래에 있는 거 다 몰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게 기준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 볼 기체들이 실제로 무게의 기준이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종 시험을 본다, 1종 조종자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체는 반드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종 자격증 딸 때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종 무인 멀티콥터를 가지고 20시간을 비행을 해서 그 조종 시간 20시간을 꼭 충족을 시켜야만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2종 자격증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1종 따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면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자,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서, 자, 1종은 비행시간 20시간, 2종은 비행시간 10시간, 3종은 비행시간 6시간을 의무적으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비행을 하시면 이 시간대보다 더 비행을 하게 되실 건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이 실기시험을 보려면 1종은 20시간, 2종은 10시간, 3종은 6시간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서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 1종 조종자 따려면 20시간 채워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2종을 땄어요. 2종 자격을 땄는데 나중에 1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10시간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위에 있는 기체로 딴 거잖아요. 비행 시간을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5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10시간의 절반인 5시간을 인정을 해줘서 15시간 더 채워가지고 20시간 만들어서 1종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요. 3종 딴 사람이 2종 하려면은 6시간에서 절반, 3시간을 인정을 해주니까 7시간을 더 채워서 10시간 만들어가지고 2종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요.
3종 딴 사람이 1종 하고 싶으면은 3시간 인정받고 총 17시간 채워서 20시간 만들어가지고 실기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방금 요거 제가 지금 그림 그린 게 아까 전에 있던 39페이지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조종자 볼게요. 지도조종자는 여러분들이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지도조종자는 쉽게 생각하면 교관입니다. 교관. 네. 여러분들이 그 학원 가서 그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실기 비행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들 그게 이제 교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도조종자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자격의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조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관, 지도조종자 있고 그 다음에 실기평가 조종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평가 조종자 위에 조금 약간 이거는 자격증은 아니고 실기시험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시험을 다시 계속 치러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위촉직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조종자 시험, 실기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경력도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격증이 뭐 얼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시는 이 지도조종자, 그러니까 여기 교관은 일단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조종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시간 이상.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일단 교관을 하려면 조종자는 무조건 1종을 따야 되거든요. 교관을 하고 싶으면. 1종 조종자 때 20시간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80시간을 더 채워서 총 100시간을 만들어서 교관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조종자 등록 취소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교관으로 자격증 이제 등록해가지고 딴 사람이 나중에 교관 자격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단 30일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 교관 자격증 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은 뭐 면허 정지, 그러니까 효력 정지 20일입니다. 하면은 그냥 진짜 20일 동안만 효력 정지가 되는 거고 교관 자격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런 내용입니다. 30일을 넘으면 교관 자격은 취소가 돼요. 자,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비행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비행 경력증명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20시간이면 20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그거 시간 적혀져 있는 증명서입니다. 교관이 이제 그 로그북을 토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여튼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경력증명서 잘못 서명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나 로그북 허위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자격증 취소 사유이고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도 자격증, 교관 자격증 취소가 되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관으로 등록된 경우도 이제 교관 취소가 되겠죠. 물론 지금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교관은 그 필기시험만 봅니다. 네, 아직은 필기시험만 봐요. 뭐 나중에 실기시험 생기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법에 그냥 그렇게 적혀져 있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아직까지 교관은 필기시험만 보게 됩니다. 뭐 25년도에 하반기가 들어서 실기시험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교관 시험에. 근데 그거는 아직 미지수라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드론을 배우게 되면 보통 전문교육기관 아니면 사설교육기관 이 둘 중 하나의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문교육기관은 약간 직업학교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1기 해가지고 이제 한 기수 이렇게 뭐 한 달짜리로 이렇게 쭉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나와가지고 시간과 일정표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자체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게 학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체를 볼 수 있고요. 자체 시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학원에서 그 이제 보기는 봐요. 이 실기평가위원이 그 전문교육기관 와가지고, 출장을 와가지고, 여러분들 채점을 하게 될 텐데, 이 실기시험이 전문교육기관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기시험을 한 번 떨어졌을 때, 운이 좀 나쁘게 돼가지고 실기시험을 한 번 떨어졌을 때, 다음 시험을 보려면 그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봐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교육기관의 장점은 이제, 단점으로 하나 꼽자면은 필기시험을 교통안전공단 가서 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자격증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필기시험 합격을 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거라.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학원에서 그냥 볼 거냐, 교통안전공단 가서 볼 거냐, 그냥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의 경우는 이게 거의 매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매주. 예, 뭐 공휴일이 있는 주는 실기시험이 없는데 거의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화수 이렇게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만약에 한번 떨어지더라도 좀 짧은 기간 내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뭐 반드시 딱 규정화해서 정해놓지는 않고 그 교육생들하고 시간표를 맞춰서 교육생과 시간을 맞춰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조금 시간이 유동적이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야간 당직 서시거나 뭐 비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사설교육관 기관에서 자격증을 따셔도 조금 더 용이하겠죠. 교육생분들 시간을 최대한 맞춰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똑같습니다. 그 결국에 자격증 발급하는 것은 그 TS 교통안전공단이기 때문에 어느 교육원에 가서 수업을 받던 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을 하는 거라 결국 자격증 따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냥 이제 뭐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건에 맞는 곳을 가면 되는 거고, 여튼 이 전문교육기관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서 아니 그 전문교육기관을 만약에 설립을 하겠다, 전문교육기관 하나를 내가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으로 뭐가 적혀져 있냐면, 전문교육기관은요, 그 국토부 장관은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그 전문교육기관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받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고요. 여튼 이런 게 이제 법으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을 받을 때는 지정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기체신고 부분 공부했었을 때 기체신고서 아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테 냈죠. 자, 여기도 서류니까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뭐냐? 이런 것들. 교관, 전문교관, 장비, 교육시설, 훈련계획, 교육훈련 규정, 이 내용들을 적어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전문교육관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무인비행장치만 보시면 돼요. 무인비행장치 조종경력 100시간 이상의 교관 과정을 이수한 교관 1명 이상, 지도조종자가 아까 교관이라 했죠. 그리고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 150시간 이상의 실기평가 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 네, 이렇게 두 사람 다 있어야 이제 전문교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를 보면은 강의실 및 사무실 1개 이상,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착륙 시설 따로 필요하고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이거는 무슨 말이냐? 1종부터 3종까지 한 대씩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총 3대는 있어야겠죠. 1종, 2종, 3종. 네, 이런 것들까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장 같은 것도 뭐 비행장이 이렇게 있으면 뭐 펜스 쳐져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끝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뭐냐, 전문교육기관은요, 아까 전에 지금 인력을 보면 그 교관 인력을 보면은 실평, 그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증 딴 사람 있어야 되고 교관 1명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설교육기관은 교관 자격증
딴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설립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차이는 있어요.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요거는 그냥 한 번쯤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1종 20, 2종 10, 3종 6시간 이렇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기교육 실제로 그 경력 증명서 보면은 훈련은 이제 교관을 동반했을 때 그 교관이 옆에서 이제 트레이너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 트레이닝 모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조종기의 모드를 바꿔서 같이 이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훈련 시간이고요. 1종은 8, 2종은 4, 3종은 2시간 채워야 되고, 기장은 이제 교관이 안전을 위해서 같이 있기는 한데, 이제 트레이닝 모드가 아닌 그냥 일반 모드로 해가지고 조종자가 알아서 혼자서 이제 비행을 해보는 거가 기장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1종은 12, 이제 2종은 6, 3종은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20, 16시간을 만들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승인 보겠습니다. 비행승인 내용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당장 비행을 할 때 비행승인을 받고 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자 내용을 보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 이거를 UA라고 하는데요. 줄임말로. 얘네들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무게에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이륙 중량 25km 초과 기체는 모든 공역에서 사전 비행 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즉,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도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기체는 비행 승인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공역에서는 25km 초과하는 기체는 비행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이 드론 공원 같은데 라고 보시면 돼요. 드론 공원.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기체는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 기간에 승인받고 비행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비행 승인을 비행 3일 전에 이제 허가받고 신청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군, 경, 소방, 혹은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드론을 운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지방항공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저 여기 어디인데 뭐 소방서인데 그 사람을 뭐 찾아야 된다, 아니면 여기 불이 나가지고 당장 그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공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방항공청에 전화해가지고 허가 그냥 오케이 하고 전화했습니다 하고 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사람과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는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가장 높은 장애물 기준 150m까지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들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에 150m,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건물에 150m를 정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비행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비행 승인은 딱 2가지 경우만 받습니다. 야간 비행을 할 때 비가시권. 비가시권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벗어났을 때가 비가시권인데, 이 2가지 경우에 해당됐을 때 받는 게 특별비행 승인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행 승인 담당 기관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행을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앞으로 비행할 지역에 비행 승인 담당하는 기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은 그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 신청제로 변경됐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관제권이라도 밑에 있는 사유를 충족하면 6개월 범위에서 비행 승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비행해야 되고, 최대 이륙 중량 7kg 이하의 무인 비행장치, 학교 운동장, 방과후 활동이나 정규 활동, 그리고 AGL 20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20m라는 뜻입니다. 네, 절대 고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20m, 하여튼 20m 이내, 그리고 비행 방법이 금지 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비행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알아야 될 거. 무인 비행 장치는요. 무인 비행 장치의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비행 승인이 가능하다고 이제 지금은 갱신이 조금 됐습니다. 제가 여기 추가를 깜빡하고 못해가지고 이거 추가로 일단 적어서 안내를 드릴게요. 여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요 6가지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무인 비행 장치는 비행 승인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를 비행 승인을 다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연도 거 또 1년 또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역에 관련된 내용 중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다 짝지어가지고 D등급에 대한 설명 적혀져 있고 2등급 설명 적혀져 있고 C등급 설명 적혀져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각각의 공역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추가로 일단은 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G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하고 시험 문제 물어보면은 G등급 골라주시면 되고요. F등급은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 공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등급 공역이라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나왔었을 때 최근에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여기도 참 중요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역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관제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통제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공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들을 이제 맞춰 보아라 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제 시험 문제를 냈었었고요. 또 뭐 나왔냐면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짝을 다 붙여가지고 다음 중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외우기가 좀 간단한 게요. 관제권은 뭐 많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냥 관제탑, 그 공항의 관제탑 있잖아요. 관제탑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를 관제권이라고 하고요. 관제구는 땅이나 해수면으로부터 200m 높이 정해가지고 그 위를 관제구라고 하고요. 비행장 교통구역부터 잘 보면은 교통은 교통, 조언은 조언, 정보는 정보, 금지는 금지, 제한은 제한, 초경량 제한은 초경량 제한, 훈련은 훈련, 군작전, 군사작전, 위험은 위험. 경계는 나머지 하나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중요 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중요한 텍스트가 설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내용 참 많을 텐데 암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암기를 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와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에 발생한 사고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납고에 있는 기체에서 부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사람이 사상을 당했다,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요거는 법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망, 중상, 행방불명, 추락, 충돌, 화재, 그리고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고요. 우리는 아까 전에 맨 처음 초반에 공부했을 때
그 소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나면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 보고할 때 말해야 될 내용이 여기 6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이나 명칭, 사고 장소와 시간, 맞죠? 장소와 시간, 그 다음에 종류와 신고 번호, 경위는 이유, 그리고 사람의 사성이나 물건의 파손 개요, 사상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서 참고가 될 사항들, 이 6가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짚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거에서 공부를 하실 것 중에 좀 중요한 거가 첫 번째 포인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돼 있죠.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안 돼 있죠. 여러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서요, 라하고 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물어봤을 때 안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구름 거리 기준 이런 내용 나오면은 얘네들은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안 지켜도 되니까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은 아니다라는 거를 딱 알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라하고 자를 제외한 거가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인 거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은 여기 있는 내용 다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쭉 보면요.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 많은 데서 비행 금지, 사람 건축물 많은 데서 위험하게 비행 금지, 안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금지, 야간 비행 금지, 그 다음에 관제 통제 주의 공역 같은 중요한 데서 비행 승인 안 받고 비행하지 말 것, 그리고 술 마시고 비행하지 말 것, 뭐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넘어가서 특별 비행 승인 볼게요. 특별 비행 승인 아까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 비행 할 때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할 때 하는 거가 특별 비행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fail safe라는 내용이 지금 특별 비행 승인에 들어가 있는데 fail safe가 뭐냐면 fail safe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체의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가 끊겼거나 신호가 끊겼거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너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fail safe라는 것은 이런 위험 상황이 발견이 되었었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그 이제 세팅 값대로 동작을 하는 것을 fail saf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기체가 비행하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착륙을 해라 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렇게 착륙을 하고요. 아니면은 신호가 끊겼었을 때 최초 이륙 지점으로 돌아와서 착륙을 해라 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은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fail safe라는 기능이고 fail safe의 정의는 어떤 위험 상황이나 어떤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세팅 값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형태, 설정 이런 것들을 fail safe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64페이지까지 내용은요. 뭐냐면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인데 야간 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권 비행할 때 하고 그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 다 외우려면 되게 머리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들은 지금 뒤에 내용들 한번 쭉 보게 되면은 다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어서 쭉 읽어보고 암기하셔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내가 당장 뭐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외울 시간은 없을 것 같다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우고 다른 것들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엄청나게 자주 시험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진짜 뭐 맘먹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 변별력을 갖춘다고 했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적용 특례는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넘어가고요. 보험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갈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항공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여러분들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그 내용을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신고를 하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중요하고요. 사업법은 조종자한테 사실 자주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초경량 비행장 시 사업에는 사용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대여업,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레저 스포츠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하는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하는 경우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에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그 드론 가지고 사업하려면 3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자,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건데, 아까 전에 초경량 비행장치는 이륙부터 착륙하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들만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간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행방불명은요,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행방불명이라고 하고요.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망사고로 간주하고요. 중상은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들만 초경량 비행장치 중상사고로 간주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도나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신체 표면에 5%를 초과하는 화상을 얻었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도 화상을 입었는데 신체 표면에 4%만 초과했다? 4%다? 그러면은 요거는 중상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여기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거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 우리가 지방항공청에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방항공청 산하기관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방항공청에게 신고를 하면은 얘네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때는 사고 신고할 때는 지방항공청에, 사고 조사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 청문은 그 법적으로 내용을 들춰보면은, 청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요, 정의에 청문은 조사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해도 나옵니다. 청문은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청문회 할 때 청문이 이 청문입니다. 여튼 이 청문은 그러면은 이 사업법에서 왜 나왔느냐? 항공기든 뭐 초경량 비행장치든 어찌됐든 사업 등록 취소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청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사업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가운데 말만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사업 자격 취소인 경우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이겠죠. 그런 거 시험 문제에서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벌금 관련된 건데, 다 외우시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벌금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가 이거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자격증 없이 비행하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성 인증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 비행 제한 공역 승인 없이 비행하면 5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냥 비행 승인 안 받고 뭐 비행 제한 공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비행 승인 안 받고 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료하고 벌금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태료는 돈만 내면 끝나는 거고 벌금은 그 빨간 줄 그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범죄 경력 사실 확인조회 경찰서 가서 하면은 벌금 낸 거 내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 잘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3차에 해당하는 내용만 지금 쭉 진행을 했는데 왜 1차하고 2차를 굳이 짚지 않았냐면 3차에서 절반 깎으면은 1차고요. 75% 깎으면 2차입니다. 그래서 3차를 외우고 3차에 2분의 1, 그러니까 50%가 1차고 75%가 2차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3차만 잘 암기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법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암기는 꼭 하셔야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